시를 읽는 일요일 김병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시집 새들이 초록귀를 달고는 지난 2020년 진주 가을문예로 등단한 황명희 시인의 첫 시집입니다. 당시 제가 그 심사를 맡았던 인연이 있기도 한데요. 함께 심사를 하셨던 김원희 선생님도 저와 별다른 이견 없이 황명희 시인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투고작들에 비해서 그 작품이 탁월했었는데요. 신인상 심사에 참여해서 시인으로 이렇게 등단한 당선자의 첫 시집을 받으면 그 시인만큼은 아니어도 그 심사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다소 설레고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제대로 뽑았나 하는 어떤 재평가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지요. 다행히 이번 황명희 시인의 시집을 받고는 안도의 숨을 내어 쉬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뿌듯함까지 느꼈는데요. 역시 나의 감각이나 눈이 틀리지 않았어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뿌듯함이었습니다. 직접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집에 수록된 작품들이 하나같이 탄탄하고 그 저변에 흐르는 어떤 내공을 바로 마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춘문예든 문예지 신인상이든 당선이 되어 시인이 되면 한두 달은 그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기쁘고 거칠 것이 없습니다. 시인이 되셨으면 아시겠죠. 근데 등단한 지 채 100일도 되지 않아서 현타가 오죠.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등단하고 한두 달은 등단빨이라고 얘기를 하죠. 등단빨로 여기저기서 청탁이 오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는 청탁이 뚝 끊기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죠.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시인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시집이 있어야 진짜 시인이 되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시인에게 첫 시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끔 시기와 질투에 어린 어떤 지인들이 장난스럽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야, 너는 정말 심사위원 복이 있어. 아니면 너는 정말 운이 좋았어. 등등. 이런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었다면 혹은 표제작을 다른 작품으로 했다면 어찌 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당선에는 변수가 있고 그 변수에는 행운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매체로 등단을 했고 누구에게 시를 배웠고 하는 그런 배경이 시집에서는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시로만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형 출판사에서 시집을 내는지 20, 30대의 젊은이인지 하는 새롭고 이상한 어떤 잣대가 들여지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정말 하찮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시집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던 등단지의 한계나 아니면 학연, 지연 등의 어떤 인맥 등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시집을 통해서 새롭게 평가받으며 새로운 도약을 해내고 독자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받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첫 시집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 시인들이나 독자들은 새롭게 등장한 신인의 첫 시집에 주목을 하고 그 첫 시집을 찾아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황명희 시인의 시집 새들이 초록귀를 달고는 어떤 진주나 혹은 대구라는 지역의 한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집의 일부는 대구 황금동의 어떤 골목의 풍경과 일상을 시적으로 형상화하면서 현대인들의 삶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옷가게 엄딸, 그 다음에 김치 갈비찜 가게 황금 냄비, 과일 가게 달다구니 등을 배경으로 각각의 고유한 이야기와 사유가 펼쳐지는데 읽어보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대구 황금동 동장이라면 그 지역주민센터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황명희 시인과 함께하는 황금동 나들이. 아주 늦기 전에 황명희 시인의 시집을 들고 이 동네에 황금동의 골목골목을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자, 2부의 내용은, 2부의 제목은 폭랑의 아이들인데요. 폭랑은 그 제주도 방언으로 팽나무를 말한다고 합니다. 제목에서 눈치챌 수 있는 것처럼 2부에서는 제주의 4.3 항쟁을 소재로 우리의 역사적인 아픔과 상처를 소환하고 이것을 따뜻하게 보듬어 내려는 어떤 진정한 시의 자세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시인이 하고 싶은 시인의 이야기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인, 황명이라는 시인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맥락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그 3부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친구 이야기, 강아지 이야기 등 그 시인의 일상과 내면이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점이 앞으로 황명희 시인의 시적 터전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황명희 시인의 육성으로 표제작을 한번 들어보시죠. 새들이 초록귀를 달고 빗방울에 흔들리는 초록은 가장자리만 감싸 안긴 먼 훗날입니다. 빗방울들 후두두둑 뛰어내리면 초록 잎들 밑에 숨어있던 소리의 입술들이 왁자지껄하지요. 새들이 초록귀를 달고 나뭇가지에 하나둘 내려앉습니다. 소리들이 오래된 미래로 등을 구부리는 그런 아침입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어젖히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 유리창으로 둥글게 흘러내립니다. 빗방울들은 당신이 부르는 소리의 정령이라고 할게요. 뭉쳐진 소리를 한 올씩 풀다 보면 깊숙이 숨어있던 연두빛 그림자가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것을 들을 수 있답니다. 비 그치면 베란다 난간에 조롱조롱 매달릴 빗소리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귀 기울일 거예요. 시인이 이 작품을 골랐던 이유는 이 작품에 그만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시는 황명희 시의 어떤 발화점과 같은 작품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어떤 시적 정서를 대단히 감각적으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청각적인 이미지에 시인은 예민합니다. 그 빗방울이 초록잎에 닿는 소리, 빗방울이 유리창에 흘러내리는 소리, 베란다 난간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 빗소리, 시인은 그것들이 자신을 부른다고 여깁니다. 자연과 소통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는 과정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인은 이런 감각적인 언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인이 이야기하는 오래된 미래입니다. 시인은 빗소리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가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이때 자연과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빗방울, 즉 자연이 시인의 이름을 부른다는 설정을 통해서 시적 감동이 더욱 강화됩니다. 시인은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기 내면에 잠재된 감정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시인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다듬게 됩니다. 자연이 단순히 정적인 풍경이 아니라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 어떤 빗소리 등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황명희 시의 어떤 발화점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답다, 황명희. 연어답다는 연어의 거룩한 상까지 포장해 드립니다 라고 써놓은 가게 문을 열자 연어들이 우르르 떼지어 몰려왔다. 강을 거슬러 오르던 한 생애를 누군가 경건하게 건져 올려 연어답다란 토막난
말로 쟁여놓은 곳. 냉장실의 붉은 몸 도막에 일렁이는 물결들이 내 눈길을 끌어당긴다. 연어답다의 젊은 주인은 유난히 붉은 살을 집어들더니 저울에 달아 투명한 랩으로 포장하기 시작한다. 거센 물살을 거스르며 헤엄치던 연어의 가파른 기억을 단단히 올가매기라도 하려는 듯이. 나는 투명한 랩으로 단단하게 포장되어 있던 연어를 끄집어내어 연어답다로 포장낸다. 연어답다 속에 얼룩져 있던 연어답지 않다가 보인다. 연어답지 않다를 토막낸다. 연어답지 않다에 얼룩져 있는 연어답다가 보인다. 연어답다와 연어답지 않다 사이에 출몰하는 빗방울 바닷물과 냇물들의 밑바닥을 들추어 본다. 연어답다와 연어답지 않다 사이 미끄러지는 몸부림을 꽉 움켜쥔 어머니의 쭈글한 손의 내력을 가늠해 보려는 듯이. 연어답다는 바닷물과 냇물에 서로 다른 생각들이 엇갈려 새겨진 탄탄하고 붉은 욕망, 혹은 몸부림의 서사가 기록된 오래된 서적일까. 혀끝에 살살 녹아내리는 부드러운 촉감과 가파른 침묵이 연어답다로 포장된 붉은 당신의 생애를 찾아 벚꽃 흐드러지게 핀 산길을 걸어간다. 수천 마리 연어떼가 등 뒤에 우르르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아 뒤돌아보니 벚꽃이 새떼처럼 날아들고 있었다. 이 작품은 황명희 시인이 지니고 있는 어떤 시적 재주와 사유의 깊이를 여감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진주 가을문의 당선작이기도 한데요. 연어답다라는 연어가게 안의 풍경을 배경으로 연어의 삶과 인간의 삶을 대비시키면서 생명의 의미와 존엄성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는 작품으로 읽힙니다. 시의 행간에는 그 연어의 자연스러운 삶이 상품화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깔려 있고요. 냉장실에 붉은 살점으로 남은 연어의 험난한 여정과 어떤 생명력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생명의 여정과 삶의 투쟁, 그 시인은 이러한 대비를 통해 인간 사회의 기준과 자연의 법칙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면서 그 포장 속에 숨겨진 연어답지 않다는 진술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진실한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연어답다라는 가게 냉장고에 있는 토막난 붉은 살점으로 자연의 순리와 인간의 문명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마리의 연어떼와 벚꽃잎들, 그 새떼들의 어떤 중첩된 이미지를 통해서 자연의 경이로움과 어떤 삶의 조화를 황명희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어떤 생명의 존엄성과 자연의 가치,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어떤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 번씩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품이죠. 황명희 시인의 이 첫 시집, 새들이 초록길을 달고는 어떤 신인으로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시적 에너지와 어떤 가능성이 가득한 정말로 요즘 보기 드문 좋은 시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명희 시인이 시인으로서 진정한 첫걸음을 내딛는 어떤 이정표와 같은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시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충분하고 표현도 자유자재로 이렇게 활용하면서 능란하다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근데 다만 앞으로 더 좋은 시를 쓰기 위한 응원으로 두 가지 말씀만 드리자면 2부에서 보여주는 아쉬움, 즉 시적 주체나 시인이 아니라 오히려 시의 주제가 시를 이끌어가고 있고 시인이 이것을 뒤따라가고 있는 듯한 시적 자세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두 번째죠. 시적 분위기에 대한 강박을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황명희 시인은 신인치고는 시를 정말 잘 쓰는 시인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시적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과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명희 시인의 시는 그 내용이나 주제에 비해서 그 시의 길이가 아주 살짝 조금 깁니다. 이것은 시인이 그 시의 분위기를 만들고 시적 치장을 하는데 그 다른 많은 것들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이렇게 치고 나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정말로 이렇게 다음 시집이 벌써부터 기대되는 그런 시인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시집을 직접 읽어보신다면 저와 같은 기대에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또 2주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 읽는 일요일 김병우였습니다.